2005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의 눈을 피해 전국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명수배자로 TV에도 얼굴이 나왔고 형사들도 몇 년간 그를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쉽게 잡히질 않았는데요. 과연 경찰은 그를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악랄하고 조금은 기괴하기까지 한 이 범인의 행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와 함께 스릴러 영화 줄거리도 이야기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사건 사고, 미스테리,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7년 10월 20일 20대 남성 허모 씨가 서울 남부지원에서 강도 강간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원래대로라면 2002년 말에 나와야 했지만 그는 2001년 4월 20일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옵니다. 20대의 범행을 저지르고 30대는 감옥에서 보내고 이제 40대가 된 허 씨. 10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면서 과연 그는 좀 달라졌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허 씨는 교도소 안에서 그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도 전혀 교화되거나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사회로 다시 나와서 선량한 사람들 틈에 섞여 살다가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사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몇 년간 질질 끌면서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더 용의주도하게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 차례 붙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2005년 11월 2일 이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빠르게 출동합니다. 도착해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가구는 부서져 있고 짐들은 막 흐트러져 있고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참혹한 범행이 일어난 현장이었는데요. 신고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낮에 과연 이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띵동, 오후 1시쯤 아파트 벨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집안에 있던 여성이 현관문을 향해 묻는데 문 밖에 웬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예,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물이 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보통은 의심 없이 그냥 문을 열어주죠. 피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남자가 인사를 꾸벅하고 들어와서는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여성의 집 안쪽으로 걸어가서 화장실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화장실만 본 게 아니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동안 집안 상황을 빠르게 스캔합니다. 집에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지, 지금 이 여성 혼자만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한 순간 남자는 흉기를 꺼내듭니다. 이 남자는 바로 앞서 강도 강간죄로 10년이 넘는 형을 살고 나온 허 씨였어요. 허 씨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해야겠다고 협박합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집 안에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단순 강도였다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것만 갖고 나갔을 텐데 허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벌 떠는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뒤에야 그 집을 나옵니다. 아랫집에 사는 아저씨인 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엄청난 일을 당해버린 피해자. 범죄자가 그녀의 집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상대로 잔인한 짓을 벌이는 동안 엄청난 공포에 떨면서도 침착하게 챙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 허 씨의 휴대전화였어요. 용의주도한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허 씨도 이날은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범행 중에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재빠르게 잘 감춰놨던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지 신원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단순 강도도 아니고 성폭행인데 그러면 사실상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DNA. 하지만 이때는 용의자가 있을 때만 대조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DNA도 채취를 해놨기 때문에 이놈을 잡기만 하면 이제 바로 대조해보면 되는 겁니다.
경찰은 바로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해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허 씨다라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형사들은 그의 전과 기록과 함께 주소지를 확인해 보는데 허 씨의 당시 주소지는 평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이천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허 씨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고 이천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평택에는 그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도 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류상의 주소지일 뿐이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허 씨는 서울은 물론 안산, 송탄, 청주 등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저지르기도 쉽지 않은 특수 강도 강간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연쇄적으로 저지른 건데 그 대상은 주로 낮 시간대 혼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허 씨는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범행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만 다녔다고 해요. 또 범행을 한 후에 다시 도망을 나갈 때에도 계단으로 가야 되니까 빠르게 도주하기 위해서 주로 5, 6층 이하의 층수에서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미리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는 무작정 랜덤으로 아무 집이나 벨을 눌러보고 다니면서 일단은 아랫집 사람인 척, 가스가 샌다, 화장실 물이 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성인 남성이 없는지 한번 쓱 확인을 한 후에 여자가 혼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흉기를 꺼내들고 본색을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집에 여성 혼자 있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예 어린, 한두 살 갓난 아이였던 경우도 있었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의 아이가 집안에 같이 있을 때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고 좀 악랄한 놈이죠. 이런 식으로 집에 침입해서 동태를 살피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갈취해서 도망치는 것. 이게 이 허 씨의 범행 패턴이었습니다. 한 달에 2~3차례 저지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에 2차례 범행을 저지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고된 것만 총 28차례에 걸쳐서 1,470만 원의 금품을 빼앗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상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피해 횟수가 2자릿수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가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일단 자기 명의로는 일절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활 반응도 나타나질 않았던 거죠. 허 씨는 도피 생활을 하는 몇 년 동안 용의주도하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감쪽같이 숨어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갱생하기는커녕 교도소 인맥을 활용해서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셈이죠. 또 검거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도 않으니까 당최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또 항상 주변 상황을 예민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이렇게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계속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허 씨는 평소에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고 몸에 항상 흉기를 2개 정도씩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주 행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아까 그 범죄 현장에서 휴대폰이 발견되고 신원이 밝혀졌는데도 잡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허 씨는 2007년 지명수배가 됩니다.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에 그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생활반응이라든지 통신기록 같은 걸로는 잡을 수가 없더라도 어쨌든 바깥을 나오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격자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얼굴이 다 알려졌는데. 그런데
일반인은커녕 형사들도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 범인의 얼굴, 그토록 잡고 싶은 놈의 얼굴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형수술을 비롯한 대대적인 외모 바꾸기. 이 허 씨가 페이스오프 범죄자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얼굴이랑 오른쪽의 얼굴의 인상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 눈썹 문신을 한 건지 화장품으로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눈썹이 굉장히 짙어졌고요. 눈은 쌍꺼풀 수술을 해서 아주 전혀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사람의 얼굴 인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이 눈 주변부인데 눈썹부터 눈꺼풀까지 이렇게 싹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인상이 달라진 거죠. 본인 말에 의하면 보톡스도 맞았고 쌍꺼풀 수술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할 때 자기 신원이 드러나서 신고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불법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도 엄청나게 많이 찌웠어요. 한 10kg 정도 불었고 헤어스타일도 펌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싹 스타일을 바꿔버려서 정말 누구라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영화 페이스오프처럼 정말로 얼굴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건 말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당연히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한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 허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형은 그냥 이 눈이 자꾸 찔려가지고 한 거라고 대답합니다. 범행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답변이죠. 이 얼굴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잡힐 뻔한 순간을 모면했겠어요. 어느 날은 그를 쫓던 형사에게 허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허 씨를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제보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형사들은 잠복 수사를 하면서 허 씨를 기다리지만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자, 이렇게 온갖 갖은 수법과 꼼수로 머리를 써가면서 교묘하게 수사망을 계속 피해 다닌 지 몇 년째. 이제 시간은 흘러 2010년이 됩니다. 2010년 4월 4일, 이번에는 허 씨의 내연녀가 그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아니, 이렇게 도망 다니는 와중에 또 내연녀까지 있었네요. 이 내연녀도 좀 이상한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을 TV에도 나오고 공개 수배 상태니까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사귈 수 있었는지 좀 신기합니다. 아무튼 경찰들이 허 씨를 만나러 가는 내연녀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그가 묵는 곳으로 갑니다. 이번엔 전남 광주였어요. 허 씨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반찬들과 여러 물건들을 갖고 가는 내연녀. 그녀가 곧 한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형사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인 척 하면서 따라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2층에 있는 한 집의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바로 그 틈으로 테이저건을 쏩니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쇄 특수 강도 강간을 저질러 온 허 씨를 드디어 체포합니다. 형사들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검거를 하긴 했지만 또 막상 잡아놓고도 이 사람이 허 씨가 맞나? 갸우뚱했다고 해요. 외모가 그만큼 너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형사들은 체포한 그의 DNA를 채취해서 감식을 맡깁니다.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말고도 전국적으로 여러 범죄건에서 나온 DNA와도 일치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행을 해왔다는 거죠. 재판에 넘겨진 허 씨에게 1심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이 구형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들의 자녀가 바로 옆에서 또는 집안 다른 곳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하지 못하고 혼자 아픈 비밀을 그냥 끌어안고 있던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다 라면서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속 시원한 판결이죠.
하지만 2심에서 감형이 되는데요. 2심 판결문에는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내용 등에 비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반성의 말을 재판부는 정말 믿는 걸까요? 1심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가 2심에서는 다시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좀 불만스럽긴 하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사회와 영영 격리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이 부디 아픔을 딛고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